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지금보다 5%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여파가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방금 얘기를 했죠. 안심 전환 대출 신청이 네.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은행 가계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인데 금리가 막 오르는 상황에서 이걸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거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신청 자격은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요. 부부 합산 소득이 이제 연봉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야 된다는 거고요. 이 가구주 단독 소득이 아닙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주택 가격은 시세 기준이긴 한데 4억 원 이하여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1주택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이제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러면은 그 한도 내에서 이제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금리를 이제 고정금리로 바꾸는 거니까 예. 기존에 고정금리로 받았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가령 뭐 정책 대출 같은 경우죠. 예. 뭐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아니면 디딤돌 대출 받은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건저당이 기존에 또 설정돼 있어야 될 거고요. 예. 다만 신규 분양이라든지 전세 대출은 요번에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대 시중은행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또 일부는 아마 주금공이라고 그래서 주택금융공사를 예.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신청 창구가 기존의 6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사람이면 같은 해당 은행에서 또 대출을 다시 전환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제2금융권이나 그 이외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를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때 이제 그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번에 뭐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안심 전환 대출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요, 요번에 3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2015년 그리고 2019년에 이어 이제 시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워낙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주로 저소득층이나 청년층들이 예. 이자 부담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 이번에 좀 선별적으로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상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주택의 기준은 4억 원이 아니잖아요. 네, 3억 원 네, 이하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이게 예. 1차, 2차 나눠서 진행이 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예.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그건 아마 홈페이지 보시면은 자세히 나오니까요. 예. 한번 보도 자료라든지 아마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고 내가 그 해당되는지 예. 보고 어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지금 화면에도 예, 예.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예.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은행이나 아까 주금공 가지 마시고 내가 해당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서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 금리가 어느 정도 낮아지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대출 금리는 한 연 3.8%에서 4% 정도로 고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소득 청년층들은요. 이보다 약간 0.1% 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예, 그렇네요. 3.7에서 한 3.8% 정도의 대출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금융당국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요. 한 연 2억 원 정도 담보대출이 있다. 이걸 이번에 이제 고정금리로 바꿀 경우에 한 매달 한 20만 원 정도 절감 이자겠죠.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잖아요. 예. 그러면은 혜택폭이 좀 더 클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대출을 받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네. 같은데 이번에 이제 고정금리로 바꾸고 싶은 분들이 네.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2억 5천이잖아요, 네, 최대가. 네. 근데 내가 받았던 대출은 2억 5천보다 더 많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글쎄요. 아마도 자세한 것은 창구에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일정 금액의 2억 5천을 제외한 금액은 그 대출을 일반으로, 다 돌려받고 예. 내고 나서 2억 5천을 또 별도로 네, 또 예. 받는 걸로도 알고 예, 그렇게 있는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안심대출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로 나와 있잖아요. 네. 이제 중간에 공시 가격이 바뀐다거나 집값이 올라서 4억 원을 네. 넘게 되면 그대로 되는 겁니까? 그건 관계 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모든 게 이제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뭐 주택 가격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세 기준으로 하죠. 그거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예. 뭐 KB라든지 한국부동산원에 이제 그게 나와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아파트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네. 문제인데 가령 이런 거죠.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죠. 이거는 주택 공시가격이 있잖아요. 아니면 또 이 감정평가 금액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세로 따져보면 아파트가 약간 유리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총 예산이 25조 원인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대상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 4억 원 이하를 소유한 분들이면 무조건 다 신청을 하면 그게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또 제한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분의 조건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액, 그러니까 대출해 줄 수 있는 총액이 25조라고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선정 기준이 저가 순으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25조를 넘지 않는다면은 뭐 다 배정이 되겠지만 저는 25조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심 전환 대출이 이번이 세 번째잖아요. 네. 그런데 2차가 2019년이었는데 그때 커트라인이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집값이 약간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서울에 어지간한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혜택을 받기가 조금 어려울 그렇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는 시세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주로 수도권에서는 빌라 같은 경우 아니면 지방에서는 주로 저가 주택 혹은 저가 아파트 보유자들이 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건이 좋다고 네.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세금이 들어간단 네.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한 감론을박이 온라인상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서민을 위한 상품이다라는 말이 있는 반면 뭐 영끌해서 산 사람한테 이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냐 하는 사실 이게 좀 어떤 측면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위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혜택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질서를 위배할 수 있다. 또 형평성 논란, 또 도덕적 해이 여러 가지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는 약간의 양면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대책이 나오면은 그에 어떤 반대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그 대상자를요 좀 더 진짜 서민청 진짜 어려운 서민청에 좀 한정해서 그런 논란이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오늘부터 모두가 다 가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네. 출생 연도 끝자리 수가 해당되는 그러니까 오부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저희 이 뉴스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시고 해당 일자에 가서 대출에 대한 금리 전환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더 해볼게요. 이렇게 금리까지도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할 만큼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 부동산 시장도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을 이사철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현장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한마디로 빙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아마 하락장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집값이 그동안은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에 일종의 이제 트리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금리가 급등하면서 수요가 거의 끊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가을 이사철 특수가 없다는 얘기는 예. 매물이 더 적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물이 더 쌓이면은 당연히 가격은 더 하락할 수밖에 예. 없다 이렇게 보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집값 하락에 저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결국 금리이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는 신호 그리고 집값이 빠진 만큼 빠졌다는 어떤 신호 이 두 가지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거래 두절과 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하락세가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갑자기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시장이 냉각되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불과 4월달, 5월달은 집을 못 사서 난리였잖아요. 그 많던 매수 대기자들이 다 네.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보면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한두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전달이 되니까요. 예. 사람들이 생각이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한 어떤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른바 집단적 사고와 군집 행동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수요에 커다란 공백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싱크홀이 엄청나게 시장에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에 집을 주도적으로 샀던 수요층이 MZ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20, 30대. 영끌 비투 아시죠? 예. 그다음에 패닉 바잉이라고 네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집을 사들였는데 최근에 집을 사들였던 MZ세대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트라우마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집값이 많이 빠진 곳은 뭐 30% 40% 빠지니까 갑자기 멘붕이 온 거예요. 대출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로 대출을 많이 예. 내서 집을 산 분도 예. 있고 뭐 아니면 단순하게 갭 투자했던 분도 있죠. 근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게 이렇게 우하향하는 현상들은 사회 진출해서 처음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보는 거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예. MZ 세대들은 집을 살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1주택자들이 집을 사느냐?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자들이 집을 살려면은 취득세마다 8%입니다. 그 각종 세금이나 또 대출 규제도 남아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큰 공백이 발생하니까 이게 네.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보면은 집값 하락에 어떻게 보면은 바닥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된 거고. 수요가 없어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물을 받아줄 사람이 예. 아무도 없어진 거죠. 이런 상황이 결국 보면 집값의 어떤 급락과 거래 두절의 어떤 그런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하락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깡통 전세 이야기입니다. 네, 예. 오늘 또 신문들 보니까 네. 쭉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전세가율이 공개되면서 네. 전세가율이 90%가 넘는 지역이 지금 수도권에만 55곳에 네. 이른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보시기에는 그럼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깡통 전세 우려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2008년 그때 이제 금융위기 있잖아요. 예. 그때에 비해서 지금 전세가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KB 이 시세를 보면요. 수도권의 아파트 기준으로 전세가 비율이요. 네. 8월 기준으로 62%입니다. 근데 글로벌 금융 위기가 언제 터졌습니까? 2008년도 그때 한 여름 정도에 네. 전세가 비율이 얼마였냐면은 41% 정도 되었어요. 그때에 비해서 거의 20% 포인트가 높은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무이자로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구워줬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세는 기본적으로 주주인과 세입자 간의 예. 사금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전세가 비율이 높다는 것은 만약에 집값이 조금만 빠지더라도 단순한 깡통 주택 문제가 아니라 깡통 전세까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세에서는 깡통 주택과 깡통 전세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예. 그러면은 주택 상품 중에서 취약한 곳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주로 뭐 외곽 지역에 주로 빌라라든지 예. 또 강서구 이런 데도 지금 빌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곳에서는 상당 부분이 세입자가 지금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지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시청자분들도 판단을 네. 하시기에 네. 전세가율이 몇 퍼센트를 넘었을 때는 좀 기피하는 게 좋다.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좀 보고 판단을 해라라고 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 기준입니까? 저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요. 예. 그 이제 전세가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예. 한 80% 넘으면 일단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런 깡통 전세의 그 빈발 지역이 있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시죠. 예. 뭐 그런 것들은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새로 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깡통 전세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조심을 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새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이요. 예, 보통 이제 허그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보통 거기에서 기준을 제가 보니까 2년 계약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1년만 지나지 않으면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보증보험료가 있죠. 1년 기준으로 보면은 1억 원에 한 11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를 합니다. 그럼 2년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면은 22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니,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은 부분 보정도 가능합니다. 일부만 내는 거죠. 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깡통 전세의 어떤 그런 보호막이라 할까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새로 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전세보다 월세가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전세금은 집주인한테 무이자로 돈 빌려주는 거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돈을 덜 빌려주면 깡통 전세가 안 되는 거예요. 월세로 낸다는 거죠. 그 위험도가 훨씬 낮아지긴 그렇죠. 하죠. 지금은 오히려 월세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또 금리도 올라서 또 그런 그렇습니다. 영향도 예,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월세는 한 번 내가 계약을 하면 2년 동안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전세 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오른다면은 내가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전세가율이 또 너무 높으면은 또 보증보험도 내야 되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월세로 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월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꼼꼼히 따져 보셔가지고 좀 월세로 가는 게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또 월세는요 연말에 가면은 셀러리맨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로 해서 일부 또 돌려받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은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제 월세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전세가율을 좀 살펴보고 80%가 넘으면 조심하는 편이 좋겠다는 말씀해 네. 주셨고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월세가 나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실제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지는 추세이긴 하죠. 그렇죠. 그거는
주로 세입자하고 예. 그다음에 집주인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과거에는 주로 어땠습니까? 주로 집주인들이 은행 금리가 낮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왕이면 월세로 주시오라고 예.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세입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대출 금리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뭐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요새 MZ 세대들이 굉장히 금융 지능이 높습니다. 지금 집은 사고 싶은데 예. 언젠가는 좀 또 많이 떨어져서 내가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세로 살고 있으면은 목돈을 동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월세로 살면은 나머지 돈을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을 좀 싸게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MZ 세대들이 약간 요새 월세를 더 선호하는 뭐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월세 계약이 부쩍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도 월세도 아니고 집을 사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예. 분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때가 아니다 아직은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집값이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은 너무 많이 올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도요. 제가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르는 국면을 보니까요. 바로 V자형으로 반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한동안 이게 욕조용 네. 뭐 L자로 이런 예. 얘기도 하는데 예. 한동안 계속해서 매물 소화 과정 혹은 바닥을 다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지금은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되지 않고서는 집값이 곧바로 반등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내년이 어쨌든 금리가 높을 테고 2024년에도 과연 금리가 그러면 지금보다 높을 거냐 낮을 거냐 많은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수준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은 조급증보다는 시장 추이를 좀 충분히 지켜보시면은 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시장 흐름을 지켜보시되 주로 랜드마크 아파트를 대단지 아파트를 좀 주의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락할 때는요. 나올 아파트는 가격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잖아요. 예. 대단지는 5천 가구 정도 되면은 그나마 한두 개는 그래 될 거 아니에요. 그 급매가 결국 시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흐름을 지켜보실 때 랜드마크 아파트의 시장을 좀 더 지켜보시면은 내가 집을 사야 될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부동산 공부할 거를 좀 많이 던져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